(1996년 6월 6일) 새벽, 텍사스주의 로울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우리로 치면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부유층의 전원주택 단지 같은 곳이죠. 여름으로 막 접어든 텍사스의 밤은 특유의 덥고 끈적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고요. 이웃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서 거리엔 정말 쥐죽은 듯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 31분, 이 동네에 이글 드라이브 5801 번지에서 걸려온 911 전화 한 통이 이 평화롭던 마을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들어와서 내 아이들을 찔렀어요. 911 접수 요원이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패닉에 빠진 비명은 쉽게 멈추질 않았죠. 전화기 너머로는 묘한 적막감과 함께 다급한 소음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이 집의 안주인 26살의 다를리 루티어였어요. 사실 그 시각 2층 침실에서는 그녀의 남편 대린과 생후 7개월 된 막내 아들 드레이크가 자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래층에서 무슨 천극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오직 1층 거실에서만 아주 은밀하고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신고를 접수한 텍사스 경찰의 초동 대처는 엄청 빨랐어요. 불과 3분 만에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도착한 경찰들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그 순간 수사관들이 마주한 거실 풍경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경찰들조차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평범하고 아늑했을 거실 소파 주변은 그야말로 피바다였어요. 바닥에는 이제 겨우 6살 난 데본, 그리고 5살 난 데이먼이 쓰러져 있었죠. 가족의 따뜻한 식사를 위해 쓰였을 크고 무거운 주방용 빵칼이 두 아이의 몸에 치명상을 입힌 상태였거든요. 당시 경찰의 기록을 보면 현장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에 엄마인 다를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목에 수건을 칭칭 감은 채 핏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목과 팔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을 통제하고 피해자들을 살피던 경찰들은 이 숨막히는 비극 속에서 아주 기묘하고 소름 돋는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눈앞에서 4배 아파 낳은 어린 자식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부모라면 이성을 잃고 아이의 상처를 틀어막거나 구급대원을 향해서 제발 우리 애부터 살려달라 라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하지만 다를리의 반응은 수사관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을 살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들어선 경찰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부엌에 있는 칼에 내 지문이 묻었을 거예요. 범인이 떨어뜨린 걸 제가 집었거든요. 아이들의 숨소리가 잦아들고 있는 그 다급하고 처절한 순간에요. 어둠 속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엄마가 도망친 침입자를 잡아달라고 외치거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흉기에 묻은 자신의 지문부터 걱정을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이 의심받을 것을 미리 알고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경찰들은 이때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아주 찝찝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집안을 수색했지만 외부 침입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안에서 밖으로 향한 칼날의 흔적이 발견돼요. 경찰이 발견했다는 그 안에서 밖으로 향한 칼날의 흔적,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상황을 다시 조금 되짚어 볼게요. 다를리는 경찰에 분명히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괴한이 차고 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말대로 즉시 차고로 향했습니다. 차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간 수사관들 눈에 제일 먼저 띈 건 날카롭게 찢겨있는 창문 방충망이었어요.
누가 봐도 침입자가 이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거나 도망친 경로처럼 보였죠. 하지만 경찰이 차고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은 그야말로 미스터리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우선 차고 바닥에 핏방울이 단 한 방울도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거실은 그야말로 피바다였고 괴한은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잖아요. 근데 그 피투성이의 괴한이 도망쳤다는 경로에는 핏자국은커녕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간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찢어진 창문의 창틀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창틀에는 뽀얀 먼지가 겹겹이 덮여 있었는데요. 만약 성인 남성이 그 좁은 창문을 넘어서 황급히 도망쳤다면 당연히 손자국이 남거나 먼지가 뭉개져야 정상인데 그 먼지층은 아주 완벽하게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창밖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문 바로 아래에는 화단이 있었고 바닥에는 흙을 덮어놓은 멀칭이 깔려 있었죠. 경찰이 플래시를 비춰가면서 샅샅이 뒤졌지만 그 흙 위에는 발자국 하나, 풀잎 하나 밟힌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유령 침입자의 실체를 밝혀줄 결정적인 물증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를 리가 괴한이 떨어뜨리고 갔다 라고 주장했던 범행 도구인 주방용 빵칼이었어요. 보통 도둑이나 침입자가 남의 집 방충망을 뚫고 들어올 때 날렵한 주머니 칼이나 날카로운 공구를 미리 챙겨오죠. 근데 이 괴한은 굳이 남의 집 부엌에 있는 그것도 나리톱처럼 울퉁불퉁하고 크고 투박한 빵칼을 써서 방충망을 정교하게 잘랐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과학수사대가 이 흉기를 정밀 분석했는데요. 칼날 틈새에서 아주 미세한 물질이 발견됩니다. 바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얇은 유리섬유 조각이었죠. 이 유리섬유의 성분을 분석해보니까 놀랍게도 차고에 있던 그 찢어진 방충망의 재질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이게 훗날 법정에서 판결을 가르는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증거가 말해주는 팩트는 단 하나였어요. 범인이 밖에서 방충망을 찢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이 집 주방에 있던 빵칼을 들고 차고로 가서 안에서 밖을 향해서 방충망을 그었다는 뜻이에요. 즉, 외부 침입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현장을 정교하게 조작을 했다는 강력한 물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수사관들을 소름 돋게 한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경찰의 공식 수사 기록을 보면 현장의 냄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 현장인 거실에는 비릿하고 무거운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피냄새 사이로 아주 이질적인 냄새가 미세하게 코끝을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톡 쏘는 듯한 화약약품 냄새, 즉 표백제 냄새였습니다. 한밤중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입해서 끔찍한 살육전이 벌어진 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기 중에서 방금 청소를 마친 듯한 표백제 냄새가 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현장을 인위적으로 만졌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과학수사는 바닥에 숨겨진 푸른 발자국을 찾아냈습니다. 바닥에 숨겨진 그 푸른 발자국. 이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현장에 진동하던 그 기묘한 표백제 냄새. 수사관들은 그 냄새의 근원과 누군가 지워버린 흔적을 찾기 위해서 거실과 부엌의 조명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주변 바닥에 루미놀 용액을 뿌리기 시작했죠. 루미놀 반응, 아마 여러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혈흔이 묻었던 자리를 락스로 닦거나 걸레질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이 용액을 뿌리면 어둠 속에서 형광 푸른빛을 내면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집의 싱크대 주변 바닥은 정말 깨끗했어요. 근데 용액이 닿자마자 어둠 속에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강렬한 푸른빛이 바닥에서 번쩍하고 피어오른 거예요. 누군가 피를 급하게 닦아낸 아주 넓은 자국, 그리고 거실 소파와 부엌 싱크대 사이를 아주 분주하게 오간 선명한 맨발 자국들이
빛을 내며 드러났습니다. 그 발자국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다를리 루티어의 맨발이었어요. 심지어 싱크대 아래쪽에서는 피에 젖은 채 숨겨져 있던 수건 한 장이 발견됐는데요. 그 수건 역시 루미넬 용액에 반응해서 아주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거짓말처럼 빛나던 이 푸른 흔적들은 누군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다급한 순간에 필사적으로 피를 닦아내고 현장을 청소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과학수사대의 날카로운 분석은 바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깃은 사건 당시 다를리가 입고 있던 잠옷 티셔츠였어요. 다를리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소파에서 자다가 깼고 갑자기 나타난 침입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라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피가 묻어도 옷 앞섭이나 팔 쪽에 묻어야 정상이겠죠. 상대방을 밀쳐내거나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당시 혈흔 형태 분석 전문가였던 톰의 증언에 따르면 다를리 티셔츠 뒷면 어깨 쪽에 아주 미세한 핏방울들이 흩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문 용어로 캐스트 오프, 고속 비산 혈흔이라고 부르는 흔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나서 그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 때 칼 끝에 묻어있던 피가 원심력 때문에 뒤로 확 날아가면서 옷 뒷면에 점점이 찍히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핏방울들은 다를리가 공격을 방어하던 피해자가 아니라 두 아이를 향해서 잔혹하게 칼을 높이 들어 올렸던 가해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됩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한 가지 의문이 강하게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를리 목에 났던 그 끔찍한 상처는 대체 뭔가요? 맞아요. 그녀도 병원으로 실려갈 만큼 피를 흘렸고 목에 아주 깊어 보이는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이 상처 역시 법정에서 아주 치열한 진실 공방의 대상이 돼요. 당시 검찰 측의 전문가였던 빈센트 박사가 상처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 결과 다를리의 목에 난 상처는 치명적인 혈관인 경동맥에서 딱 2mm 비껴나가 있었다고 해요. 2mm, 정말 아주 얇잖아요. 이걸 두고 빈센트 박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는 외부 침입자가 만든 상처가 아닙니다. 치명상을 피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낸 전형적인 자해의 흔적입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덤벼든 괴한이라면 목을 한 번에 깊고 확실하게 베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녀의 상처는 얕게 시작해서 주춤거리면서 그어진 망설임의 흔적이 역력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죽지 않을 만큼만 스스로 낸 상처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절대 죽지 않을 선을 아주 조심스럽게 계산을 하면서 칼을 그은 것처럼 말이죠. 엄마가 거울을 보면서 직접 자기 목에 칼을 댔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시나요? 안에서 밖으로 잘린 방충망, 피를 닦아낸 푸른 발자국, 티셔츠 뒷면의 핏방울, 그리고 2mm의 치밀하게 계산된 상처까지. 모든 과학적 팩트들이 하나의 방향,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할 때 세상은 그녀의 슬픔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실링 스트링 영상 때문이었죠. 실링 스트링 영상. 아마 미국 범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스치듯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8일 뒤였어요. 1996년 6월 14일,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어느 공원묘지였죠. 이날은 원래 죽은 첫째 아들 데본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한창 축하를 받았을 날이잖아요. 가족들은 아이의 생일을 기리기 위해서 큰 슬픔을 안고 무덤가로 모였어요. 근데 이날 저녁 댈러스 지역 뉴스 카메라에 포착돼서 방송을 탄 다를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린 자식을 잃은 비운의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의 그녀는 금발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아이의 무덤 앞에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다음 장면은 정말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다를리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무더미로 파티용 장난감 스프레이, 그 실리 스트링을 쫙쫙 뿌려대가면서 신나게 해피 벌스데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두 아이가 누군가의 칼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근데 묘지에서 장난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웃고 있는 엄마라니요. 이 충격적인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텍사스 전역의 거실로 생중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론은 말 그대로 대폭발을 일으켰어요. 당시 댈러스 시민들은 두 어린아이의 끔찍한 죽음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본 순간 동정심이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어떻게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저럴 수 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다. 검찰과 언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다를리를 아주 나쁜 엄마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수사 초기부터 다를리 부부의 재정 상태를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당시 다를리 부부는 겉보기에는 아주 크고 번듯한 2층 집에 살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 대리네 사업이 기울면서 부부는 엄청난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었죠. 근데도 다를리는 비싼 제규어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요. 고가의 옷과 보석을 사들이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는 등 외모 가꾸기와 사치스러운 파티에 엄청나게 집착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진 거예요. 검찰은 이런 실제 기록과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자극적인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이자 귀찮은 방해물로 여긴 아주 차갑고 물질적인 여자다. 이렇게 완벽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이 영상이 방송되고 사치스러운 사생활까지 낱낱이 폭로가 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어요. 결국 며칠 뒤인 6월 18일, 경찰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마침내 다를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자작극 및 1급 살인 혐의였죠.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뼈아픈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중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뉴스 영상. 과연 있는 그대로의 완벽한 진실이었을까요? 다를리의 가족들은 언론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방송국 카메라가 담아간 그날의 생일 파티 직전에는 사실 아주 길고 엄숙한 추모식이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의 넋을 기리는 경건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죠. 방송국에서는 그 슬프고 평범한 장면은 싹 다 잘라내버리고 대중의 분노를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실리스트링 장면만 뚝 떼어내서 교묘하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훗날 다를리는 감옥에서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어요. 아이는 7살이 되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 애를 기리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택했을 뿐이에요. 두 아이를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가 정답을 아나요? 맞는 말이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에 무슨 완벽한 정답이나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이 씁쓸한 항변은 이미 분노로 눈이 멀어버린 대중의 귀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당시 댈러스의 지역의 민심은 정말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험악했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당장 처형하라고 외치는 듯한 분위기였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를리의 변호인단은 도저히 이 댈러스 안에서는 배심원들의 편견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미 뉴스 영상 하나로 온 시민이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로 단정지어버렸으니까요. 결국 법원도 변호인단의 이런 우려를 받아들였고 재판 장소를 원래 사건이 벌어진 댈러스에서 무려 6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조용한 마을 커빌이라는 곳에서 그녀의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화려한 사치와 빚을 동기로 내세우면서 그녀를 사형의 길로 몰아넣기 시작해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변호인단이 아니었어요. 당시 다를리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노련한 변호사였거든요. 그는 검찰이 내세운 그 돈 때문이라는 범행 동기를 법정에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해요. 검찰은 다를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두 아이의 앞으로 된 생명보험금은 다 합쳐도 겨우 1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아이들 장례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죠.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살인을 결심했다면 왜 생명보험금이 무려 80만 달러나 되는 남편 대리인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다를리가 화려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자식들을 방해물로 여겨서 죽였다는 검찰의 논리도 이상하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귀찮아서 살인을 저지른 거라면 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생후 7개월짜리 막내 아들 드레이크는 2층 방에 그토록 고이 살려뒀냐는 거죠. 이렇게 검찰의 범행 동기 논리에 금이 가기 시작할 무렵 변호인단은 검찰 측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 기막힌 반격 카드를 법정에 꺼내들었어요. 그건 바로 현장 밖에서 발견된 피 묻은 양말 한 켤레였어요. 사건 당일 밤으로 시간을 잠시 돌려볼게요. 경찰이 이글 드라이브 5801번지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무려 75야드, 그러니까 약 70m 정도 훌쩍 떨어진 어두운 골목길에서 버려진 양말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이 양말은 남편 대리인 것이었고요. 근데 그 양말에는 잔혹하게 살해당한 두 아이, 데이먼과 데몬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검찰은 당연히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를리가 외부 침입자가 도망간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려고 일부러 아이들의 피를 묻혀서 저 멀리 갖다 버린 거라고요. 하지만 변호인단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양말이야말로 다를리가 물리적으로 범인이 될 수 없다는 완벽한 무죄의 증거라고 맞선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요? 비밀은 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의 타임라인에 숨어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거실에 들이닥쳤을 때 둘째 데이먼은 기적적으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앞서 다를리의 목 상처가 자해라고 증언했던 법의학자, 그가 데이먼의 상태에 대해서도 아주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냈는데요. 데이먼이 입은 치명상의 깊이와 출혈량을 볼 때 이 아이는 칼에 찔린 직후 최대 8분 이상을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시간 계산이 시작이 돼요. 데이먼의 최대 생존 가능 시간은 단 8분. 근데 그날 새벽 다를리가 911과 통화를 하면서 비명을 질렀던 시간이 무려 6분에 달하거든요. 그럼 8분에서 통화 시간 6분을 빼면 다를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고작 2분 남짓입니다.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호소했어요. 그 짧은 2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를리가 두 아이를 찌르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목을 조심스럽게 긋고 부엌바닥의 피를 루미놀에만 반응하게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 주방 빵칼로 차고 방충망을 정교하게 자르고 어두운 집 밖으로 70m나 전력 질주해서 양말을 버린 뒤에 다시 소파로 돌아온다. 이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집 밖, 그 어디에서도 다를리의 피나 그녀의 맨발 발자국은 단 한 방울도 아주 미세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변호인단은 검찰의 조작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여기에 수사관들을 머리 아프게 만든 제3의 증거도 있었어요. 바로 차고 창틀, 그러니까 그 찢어진 방충망이 있던 창틀에서 발견된 피 묻은 지문이었죠. 이 지문은 나중에 2002년이 되어서야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가족 중 누구의 것과도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낯선 지문이 진짜 침입자가 실제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죠.
물론 검찰 측의 지문 전문가인 팻은 법정에 서서 이 지문이 다를리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지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라고 팽팽하게 맞서긴 했지만요. 어쨌든 재판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살인 동기에 대한 반박, 타임라인의 모순, 그리고 외부인의 흔적처럼 보이는 낯선 지문까지. 검찰 쪽으로 기울었던 방청석의 분위기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흐름을 타서 변호인단은 다를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충고를 하나 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직접 증언대에 서면 안 된다. 왜냐면 당시 검사가 그 무섭기로 소문난 톱이었거든요. 다를리가 증언대에 오르는 순간 베테랑 검사의 날카로운 유도신문에 말려들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게 불보듯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너무나도 호소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대중의 오해를 직접 풀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걸까요? 다를리는 변호사들의 끈질긴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증언대에 오르고 말아요.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죠. 증언대에 앉은 다를리를 향해서 토비 검사의 숨막히는 질문 세례와 맹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 시간의 모순, 상처의 위치, 무덤가에서의 실링 스트링 비디오까지. 무자비한 압박신문이 계속 이어지자 다를리는 결국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검사의 맹렬한 공격에 마치 말라 죽어가듯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대답을 내놓기도 하고 당황해서 말을 심하게 더듬기도 했죠. 배심원들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슬픈 어머니라기보다는 뭔가 거대한 거짓말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불안한 용의자에 훨씬 더 가까워 보였던 거예요. 이 치명적인 증언 한 번으로 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검찰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배심원단은 결국 과학적 증거와 그녀의 태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녀는 텍사스의 차가운 감옥에서 그날의 진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시계를 잠시 1997년 2월로 되돌려 볼게요. 다를리의 치명적인 증언이 끝나고 며칠 뒤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판사는 27살의 다를리 루티어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방식은 독극물 주사형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형 선고는 오직 둘째 아들, 5살 데이먼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내려진 거였거든요. 첫째 대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기소 상태만 유지한 채 정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어요. 텍사스의 주법상 데이먼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미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이죠. 현재 그녀는 텍사스 게이츠빌에 위치한 여성 사형수 전용 교도소 패트릭 오데니얼 유닛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덥고 건조한 교도소 안에서 그녀의 시계는 1996년에 멈춰버렸지만 바깥 세상의 시간은 너무나 무심하게 흘러가 버렸죠. 가족의 평범했던 삶도 서서히 하지만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사건 당일 2층에서 자고 있던 남편 대리는 아내가 사형수가 된 후에도 끝까지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옥바라지를 했어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아내를 지키려고 애썼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사형수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세월은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결국 2011년 6월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만의 일이었죠. 당시 남편 대리는 언론의 이혼 사유를 밝히며 이렇게 토로했어요. 우리가 체포와 유죄 판결 이후 갇혀있던 이 잔인한 지옥의 가장자리, 림보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상호 합의하에 내린 결정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요. 놀랍게도 대리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내 전 아내는 결백하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 인터뷰나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구명운동을 돕고 있죠.
그날 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드레이크 역시 이제는 30살에 듬직한 성인이 돼서 엄마의 결백을 응원하고 있고요. 사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국 사회를 반으로 가르고 있어요.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펄펄 끓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거장 베르너 헤르조그 감독이 만든 사형수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를리의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할리우드 명배우 수전 서랜든이 내레이션을 맡았던 데스로우 스토리즈, 그리고 ABC 방송의 라스트 디펜스나 2020 같은 대형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도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앞다투어 파헤쳤죠. 2020년에는 영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수제나 리드가 직접 텍사스로 날아가서 감옥에 있는 다를리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미디어와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진실을 두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적인 상황, 다를리의 항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변호인단은 재판 속 기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점부터 수사 과정의 문제점까지 수없이 많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번번이 이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철창 속에 갇힌 다를리에게도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바로 더 정밀해진 DNA 테스트였습니다. 1996년 당시의 기술로는 밝혀낼 수 없었던 미세 증거 분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2008년 한 차례 재검사가 승인된 데에 이어서 2014년과 2018년에는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마침내 법원이 현장에서 발견된 낯선 지문, 70m 밖에서 발견된 남편의 양말, 그리고 고속 비산혈흔이 묻어있던 다를리의 잠옷에 대해서 대대적인 DNA 재검사를 명령한 거예요.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가 동의한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었죠. 이제 이 과학의 결과물만 나오면 외부 침입자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계는 참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갑니다. 시간은 2018년을 지나 2024년을 지나 2026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DNA 테스트 결과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보류 중인 상태로 멈춰 있어요.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그것도 두 아이를 잃고 30년을 철창에서 보낸 엄마의 생사가 걸린 결과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텍사스의 어느 차가운 서랍 속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1996년 6월 6일 새벽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시작된 기나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를리 루티어. 그녀는 자신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두 아들을 잔혹하게 난도질하고 거울을 보면서 정교하게 자기 목을 그어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일까요? 아니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끼어 맞추기식의 증거에 희생이 되어버린 비운의 어머니일까요? 그녀는 오늘도 텍사스 교도소의 좁은 창문 너머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DNA 검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